삼성전자 총 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만 4천 명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세우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업보다 먼저 터진 게 있습니다. 파업을 같이 준비하던 사람들끼리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쪽이 남은 쪽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넘게 입다물고 있던 이사회 의장이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주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안에서 쪼개지고 위에서 내려오고 밖에서 포위당하고 있는데 노조는 여전히 45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왜 같은 편이었던 노조끼리 고소하게 됐는지. 둘째, 이사회 의장이 1년 만에 꺼낸 단어가 뭔지. 셋째, 주주들이 왜 하필 이태원에서 시위를 했는지. 이게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만드는 쪽, 회사 안에서는 BS 부문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LSI를 만드는 곳이에요.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드는 쪽 DX 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덩어리가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반도체 쪽이 벌어들인 돈이 53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서울시 1년 예산이 48조 원이에요. 서울시 1년 살림보다 삼성 반도체 석 달 이익이 더 큽니다. 역대급 실적입니다. 반면 가전 쪽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6%나 줄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같은 삼성전자 건물에서 출퇴근하는데 한쪽은 역대 최고고 한쪽은 적자 걱정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방식 때문입니다. 노조는 각 부문이 번 돈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반도체 쪽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가전 쪽 직원은요? 적자 부서니까 나눠줄 돈 자체가 없습니다. 0원입니다. 옆자리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보너스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파업하자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손을 잡겠습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사정이 다 같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버는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아직 적자인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가 있어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곳이고 시스템 LSI는 스마트폰 두뇌 같은 칩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뜯어보면요. 노조 요구대로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을 나눠서 성과급을 주면 이 두 곳의 성과급 비율이 47%에서 11%로 떨어집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목소리가 큰 쪽은 어디냐?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노조인 초기업 노조. 이 노조 조합원의 80% 이상이 반도체 쪽 사람들입니다. 6억을 받는 쪽이 노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원인 쪽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반대로 동행노조라는 노조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이름은 함께 걸어간다는 뜻으로 붙인 건데 처음에는 초기업 노조와 손잡고 같이 가겠다는 의미였어요. 이 노조 조합원의 70%가 가전 쪽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받는 쪽이에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노조가 조합비를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어요. 5배입니다. 파업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거기다 파업 기간에 15일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주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가전 쪽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몫은 하나도 없는데 조합비만 5배로 올려서 반도체 쪽 활동비 대주라고?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이 다른 구조입니다. 회비는 똑같이 내는데 혜택은 한쪽만 받습니다. 이게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4만 명 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안이 전부 반도체 중심이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가전 쪽 얘기는 없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회사가 TV 사업부장을 교체했습니다.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닌데 갑자기 바꾼 겁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이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가전 쪽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업부장이 잘리는 판인데 같이 파업하자고? 그래서 동행노조가 움직였습니다. 공동투쟁본부에 공문을 한 장 보냈습니다. 우리 나갑니다. 원래 초기업 노조, 전삼노, 동행노조 세 곳이 한 팀이었는데 동행노조가 공식적으로 빠지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조합원 약 2,300명이 한꺼번에 파업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느냐? 파업에 참여하면 그날부터 월급이 안 나옵니다. 회사가 파업 기간에 임금을 줄 의무가 없거든요. 가전 쪽 사람들은 성과급도 0원인데 파업하면 월급까지 끊깁니다. 잃는 건 확실하고 얻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공문에는 쌓였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 조합원을 위한 안건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전 쪽도 포함된 복지 요구를 냈는데 아예 씹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한 줄이 나옵니다. 어용노조라는 도가 지나친 악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어용노조라는 말은 회사 편을 드는 꼭두각시 노조라는 뜻입니다. 같은 편이 같은 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업을 같이 준비하던 사람한테 꼭두각시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초기업 노조 쪽에서 동행노조를 공개적으로 사이비 노조라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복지를 챙겨달라고 했더니 무시당하고 항의했더니 꼭두각시의 사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탈퇴가 아니라 탈출입니다. 공문 마지막 줄입니다. 상호 신뢰가 훼손되었고 협력적 교섭관계나 양해각서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한 문장으로 세계 노조 공동투쟁이 2개로 줄었습니다. 파업 전선이 물리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연쇄 반응이 터졌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초기 업노조 홈페이지에 탈퇴 신청이 쏟아졌어요. 하루 100건도 안 되던 게 500건을 넘기더니 다음 날에는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탈퇴 인증 릴레이까지 번졌습니다. 닷새 만에 조합원 수가 7만 6천 명에서 7만 3천 명대로 떨어졌어요. 3천 명 넘게 빠졌습니다. 파업이 시작도 전인데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경기 시작 휘슬도 안 울렸는데 선수가 유니폼을 벗고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인노조가 탈퇴한 지 3일 만에 2번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수위가 완전히 달랐어요. 초기 업노조하고 전삼노를 향해서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사측과 교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한테도 알려달라. 둘째, 사측이 뭘 제안했고 노조가 뭘 수정 요구했는지 전문을 공개하라. 셋째, 앞으로 교섭할 때 우리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넷째, 교섭 일정과 주요 쟁점을 알려달라. 다섯째,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비하를 당장 멈춰라. 5개 전부가 우리도 끼워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탈퇴해서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간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나가면 그만 아니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한국노동법에 공정대표 의무라는 게 있어요. 조합원이 가장 많은 노조가 회사랑 협상할 때 다른 작은 노조 조합원들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팀에서 빠졌지만 소속 조합원 2,300명은 여전히 삼성전자 직원입니다. 초기업 노조가 회사랑 합의한 내용은 이 사람들한테도 적용돼요. 뭘 합의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의견도 안 듣고 비하까지 했으니 법을 어긴 겁니다. 탈퇴는 감정의 문제였고 이번 공문은 법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공문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거부하거나 비하가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및 민사,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형법 311조 모욕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회신 기한은 내일 낮 12시. 파업 2주 전에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고소장을 주고받게 생겼습니다. 같은 날 동행노조는 회사 쪽에도 따로 움직였습니다. 공동투쟁본부에서 나왔으니 이제 혼자서 회사랑 교섭하겠다고 공식 요청한 겁니다. 교섭 일정으로 오늘 오후 3시를 제안했어요. 요구 내용을 보면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45조가 아닙니다. 8개 안건을 냈습니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되 최소 지급 기준을 만들어달라.
목표 달성 장려금 TAI 제도를 개선해달라. 연봉 상한선인 셀러리캡 제도를 고쳐달라. 오래 다닌 사람한테 주는 장기 근속 보상을 강화해달라. 복지 포인트를 올려달라.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달라.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달라. 기타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 전부 합쳐서 8개인데 하나같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체감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걸 요구했느냐? 가전 쪽은 적자 부서라 영업이익 15%를 달라고 해봤자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 실적하고 상관없이 모든 직원한테 적용되는 제도를 바꾸자고 한 겁니다. 임금 피크제는 55세가 넘으면 월급이 깎이기 시작하는 제도인데 삼성전자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서 해당자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동행구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외된 가전 쪽 의견 반영, 공통복지에 힘을 쏟겠다. 45조를 외치는 대열에서 빠져나와 의료비랑 임금 피크제부터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같은 노조원이었는데 처한 현실이 다르니 요구도 갈라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신재윤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1년 넘게 바깥에서든 안에서든 단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금융위원장이라면 은행, 증권, 보험 같은 나라의 돈줄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작년 3월에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앉았습니다. 이사회라는 건 회사 경영진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경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진을 지켜보는 역할이에요.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 안임원 3명하고 바깥에서 온 전문가 5명, 합쳐서 8명으로 돌아갑니다. 의장은 이 8명을 대표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분 겁니다. 왜 지금 입을 열었느냐? 이유가 겹쳤습니다. 파업이 보름 앞인데 교섭이 5개월째 안 풀리고 있었어요. 경영진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 이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사회에 법적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에요. 파업으로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이사회가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단체가 이미 소송을 예고한 상태였어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바깥 전문가 이사 5명 전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장 혼자 나선 게 아닙니다. 이사회 전체의 뜻을 대표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올린 글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 사과였습니다. 1년 넘게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의 첫 문장이 죄송합니다였어요. 핵심 경고를 보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노사 모두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노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영진도 같이 끝난다고 했어요. 양쪽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고객이 삼성한테 반도체를 주문했는데 파업으로 납기를 못 맞추면 그 고객은 바로 SK하이닉스로 갑니다. 한번 떠난 고객은 안 돌아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재윤 의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납기 미준수 시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 수백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십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환율이 올라가고 국내 총생산이 줄어든다.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시장 지배력 상실, 국내 총생산 감소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 문제를 넘어서 나라 경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경고를 해놓고 끝냈으면 그냥 위협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지금은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저도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에서는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고 경고했는데 끝에서는 같이 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고 다음에 부탁이 온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간 뒤 이틀 동안 노조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저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만들어진 이래 이사회 의장이 노조한테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노조는 일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공장을 굴리는 사람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영현 부회장하고 노태문 사장이 동시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영현은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노태문은 스마트폰이랑 가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반도체 게시판하고 가전 게시판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삼성 역사상 처음입니다. 토니 의장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장은 경고였는데 이 사람들은 호소입니다.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께서 우려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답답하다고 먼저 인정했습니다. 핵심 문장입니다.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며 임직원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파이낸셜 뉴스는 이 메시지를 두고 새로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흐름을 보십시오. 이사회 의장이 안 하면 다 끝난다고 겁을 줬습니다. 이틀 뒤에 두 대표이사가 우리가 더 노력할 테니 같이 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찍이 먼저 오고 당근이 뒤따라왔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순서가 설계된 겁니다. 그러면 당근의 내용물이 뭔지도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그냥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채찍 뒤에 내민 당근의 실체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의 약 13%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15%보다는 낮지만 1인당으로 따지면 약 5억 3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직장인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드는 돈입니다. 이걸 보너스 한 방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 포상으로 연봉의 50%를 넘는 금액까지 보너스로 약속했습니다. 합치면 5억 3천만 원을 넘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줄 테니 파업은 하지 마라 고 내민 최대치입니다. 성과급 외에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 6.2%를 제시했어요. 최근 3년 동안 삼성전자 평균 임금 인상률이 4.8%였으니까 그보다 확 높은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매달 수십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주거, 안정 대출도 내놨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연일점 5% 금리로 10년 상환. 지금 시중 금리가 4%에서 5%인 시대에 1.5%면 같은 5억을 빌려도 이자가 3분의 1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만 연 2천만 원인데 삼성 직원은 750만 원입니다. 연 125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의 최대 5배까지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1인당 5억 넘는 성과급, 6% 넘는 임금 인상, 5억 원 주거 대출, 출산금 5배 인상. 이 정도면 어지간한 대기업 기준으로도 파격입니다. 연합뉴스 분석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노조는 올해 5억 3천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주는 걸 제도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영원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면 경기가 나빠져도 매년 수십조 원을 고정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치면 올해 수술 잘 됐으니 수술비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수술비를 영구적으로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이 깨졌고 파업까지 온 겁니다. 노조 쪽 논리도 들어봐야 공평합니다. 2022년에 반도체 불황이 왔을 때 삼성전자 DS 부문이 15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성과급 0원을 감수하고 버텼어요. 적자일 때는 같이 고통을 나눴으니 호황일 때도 같이 나눠야 공평하다는 겁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매년 영구적으로 제도화하자는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진짜 쟁점입니다.
5억 원을 주겠다는데 거부한 게 욕심이 아니라 매년이라는 단어를 박아달라는 구조적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양쪽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다시 보시면요. 노조 요구대로 사업부별로 나눠서 성과급을 주면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 AI의 성과급 비율이 47%에서 11%로 떨어집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만 살고 나머지는 쪼그라듭니다. 동행노조가 왜 나갔는지, 노조가 왜 5억을 거부했는지 전부 이 구조 하나로 연결됩니다. 안에서 쪼개지고 위에서 내려오고 회사가 5억을 내밀었는데도 풀리지 않는 이 판에 밖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건 사람들은 주주행동 실천본부라는 주주단체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일반 주주들이에요.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망국파업은 불이필망, 의롭지 못한 일은 반드시 망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제 볼모 잡는 망국파업, 5천만이 분노한다. 반도체 필수공정 파업은 군대 경찰 파업보다 심각하다. 국가 경제 볼모 잡는 망국 파업은 입법으로 금지하라. 주주들이 직접 쓴 문장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왜 주주들이 거리까지 나왔느냐?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이 45조 원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주주들한테 나눠준 배당금이 11조 원이에요. 성과급이 배당금의 4배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받을 돈의 4배를 직원 보너스로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연구개발에 쓴 돈이 37조 원입니다. 성과급 45조가 연구개발비보다도 큽니다.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는 돈보다 보너스가 더 큰 겁니다. 배당이 줄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 재산이 줍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의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태원이었느냐? 현수막이 걸린 곳이 리움미술관 근처입니다. 리움미술관은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있는 곳으로 삼성가의 상징 같은 장소예요. 삼성의 심장부 앞에서 시위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동시에 용산구는 대통령실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회사한테도 정치권한테도 동시에 보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리얼미터가 4월 27일에서 28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부적절하다 69.3%, 적절하다 18.5%, 부정이 긍정의 3.7배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80.7%가 부적절이라고 답했습니다. 진보 지역에서도 10명 중 8명이 등을 돌린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주주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는 총파업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적 불안을 야기하므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파업이 주계 악재고 국가 경제에도 위기다. 주주들이 현수막만 건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전원입니다. 7만 4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호소문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 이겁니다.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미래투자재원과 주주가치를 동시에 훼손하는 치명적인 자해행위, 자해행위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회사를 죽이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초정밀 공정이다. 단 한 번이라도 멈추면 수만 장의 웨이퍼가 못 쓰게 되고 다시 살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웨이퍼라는 건 반도체를 새기는 얇은 판인데 한 장에 수백만 원짜리가 수만 장씩 날아갑니다. 주주들이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노조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회사 경영진도 겨냥했어요. 파업을 막으려고 노조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그것도 주주 이익 침해다. 그때는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 대표 소송이라는 건 주주가 회사 경영진을 고소하는 겁니다. 노조한테는 손해배상, 회사한테는 대표 소송. 양쪽 다 압박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도 주주가 소송을 걸겠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쥐덫 2개를 양쪽 출구에 놓은 겁니다.
주주운동본부 대표 민경권 씨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정률 보상을 하면 투자에 쓸 돈이나 주주한테 나눠줄 배당 재원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올라간 주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기부금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는 임직원 회사 1대1 매칭 기부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DS 부문 사내 게시판에 기부하는 돈이 아깝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00여 명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45조를 달라면서 기부금은 아깝다고 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개인과 조직의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파업이 누구를 위한 건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노사 분쟁은 노조 대 회사였습니다. 그게 5월에 바뀌었습니다. 노조 대 주주가 된 겁니다. 상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노조는 여전히 회사만 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쪼개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밖에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사방이 전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입니다. 이 출구가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파업날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노조가 이렇게 과감하게 45조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인데 핵심이 뭐냐면 파업으로 회사의 손해가 나도 노조한테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파업하면 손해배상 당한다는 게 노조를 막는 억제력이었어요. 그 억제력이 법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었고 370이 개 사업장에서 14만 6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반가쇠를 당기면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가 깔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법원으로 달려간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에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처분이 뭐냐면요. 이 파업이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법원에서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를 보호하니까 회사는 법원이라는 출구를 잡은 겁니다. 첫 번째 신문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노조원 10여 명이 사전 허가를 받아서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회사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국가 핵심 시설이다. 파업으로 안전장치나 웨이퍼 보호 작업이 멈추면 피해가 막대하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반도체 공장이 파업 때문에 완전히 멈춘 적은 없다는 사례를 내놨습니다. 노조 쪽은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최소한 몇 명이 남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습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신문이 잡혀 있고 파업 시작 전까지 결정이 나옵니다. 이 하나의 판결이 모든 걸 바꿉니다. 파업이 시작도 안 해댔는데 이미 숫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이 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전망을 74조 원에서 72조 5천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1.9%에서 67.4%로 사점, 5%포인트 떨어뜨렸어요. 파업을 안 했는데 전망이 깎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더 넓게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내년은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영업이익의 10%가 충당금으로 쌓이면서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2024년에 미국 보잉 공장에서 파업이 벌어졌는데 한 분기 만에 순손실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났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주가는 연초 대비 32% 떨어졌어요. 같은 해에 미국 자동차 회사지 M하고 포드에서도 파업이 있었는데 주가가 각각 18%, 22%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8조를 날렸고 GM 포드는 주가가 5분의 1씩 빠졌습니다. 증권가가 삼성전자 전망을 깎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파업이 어떻게 될지 두 가지 길을 보겠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 이 하나의 결정에 따라 5월 21일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갈래 모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파업이 제한됩니다. 핵심 인력이 공장에서 빠지지 못하게 되면 파업의 힘이 크게 줄어들어요. 최승호 위원장은 4만 명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법원이 막았으니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 위원장 자리가 끝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가 밀릴 수밖에 없고 회사가 내놓은 일, 인당 5억 3천만 원 안을 받아들이거나 더 낮은 선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파업이라는 총을 뺏긴 상태에서 협상하는 겁니다.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간 셈입니다. 두 번째, 법원이 기각한 경우입니다. 파업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당 수십억 원입니다. 점심 먹고 오는 사이에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18일간 파업이면 직접 손실만 18, 죄서 3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파업 첫날 밤에 엔비디아 본사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납기가 밀립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엔비디아 구매 담당자는 SK하이닉스 번호를 누릅니다. 한 번 돌아간 발주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파업을 해도 상황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동행노조 2,300명은 이미 빠졌으니 가전 쪽 라인 타격은 줄었습니다. 3,000명 넘게 탈퇴한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주단체가 노조원 전원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상태고 파업이 길어지면 이탈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 손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래처가 이탈하고 납기가 밀리고 삼성은 파업 때문에 물건을 못 대는 회사라는 인식이 퍼지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집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복 불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노조가 깨끗하게 이기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막으면 파업을 못합니다. 법원이 풀어줘도 안에서 쪼개져 있고 밖에서 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일 동안 벌어진 일을 한 줄로 하면 이겁니다.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노조가 사방에서 막혔습니다. 안에서는 동행 노조가 빠지면서 3,000명이 이탈하고 같은 평길이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위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1년 만에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고 경고했고 양대 대표이사가 더 양보할 테니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밖에서는 600만 주주 중 일부가 거리로 나와 노조원 전원 손해배상을 예고했습니다. 여론 69.3%가 부적절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이 모든 걸 판가름할 결정을 파업 직전에 내립니다. 7개 전선이 동시에 열렸는데 노조만 아직 모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내일 낮 12시 동행노조가 초기업 노조한테 준 회신 기한이 지나갑니다. 사과하느냐, 무시하느냐. 무시하면 노조 간 법적 분쟁이 현실이 됩니다. 다음 주 법원 심문 이후 파업 직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받아들여지느냐, 기각되느냐. 이 두 가지 결과에 따라 파업 날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파업보다 삼성전자가 더 두려워하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파업이 끝나도 타협이 되어도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이 파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시작 전에 끝날 건지, 진짜 반도체 라인이 멈출 건지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